군대를 전역 후에 부모님의 차를 받아요. 이때 이제 집에 차가 3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 차, 하나는 어머니 차, 그리고 저희 가족이 이제 3남매예요. 5명인데 제가 시골이 꽤 멉니다. 지리산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고향을 되게 애틋하게 생각을 하셔서 자주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3남매를 태우고 5인 가족이 가려면은 집에 큰 SUV가 하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SUV를 어차피 부모님께서 지리산 고향을 가실 때 말고는 안 타시니까 그 차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걸 아예 준 건 아니고 원칙이 몇 개 있었어요. 평일은 통학할 때는 제가 타고 다니더라. 주말은 형이 타라. 이제 형이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으니까 형이 지금 제 나이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형이 타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고향을 가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타겠다. 그래서 받은 차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렉서스 차량을 받게 돼요. 이 오른쪽이 이제 어머니가 타시던 차예요. 이때 어머니가 이 차량을 출고해서 12년 동안 타셨는데 이게 06년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19년도에 찍은 사진이니까 13년차, 14년차 이쯤 되었을 때네요. 근데 이때 주행거리가 한 8만, 9만 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차량을 받게 됐는데 이 차량을 받아 보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왜냐면은 오르막길을 가다가 멈춘 이런 차를 타다가 이때 이 차량을 제가 받았을 때가 한 3, 4만 킬로 정도 탔을 거예요. 이게 또 신차가로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고가치로도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했을 겁니다. 이런 차를 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힘이 안 달려. 그 다음에 카5 차량을 탔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제 운전도 잘 안 껴주는 것 같고 차선 변경할 때 막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피해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를 타니까 뭔가 좀 잘 껴주는 것 같고 주행질감이 진짜 좋았어요. 제가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차량마다 주행질감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되게 크구나. 차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그냥 제가 뒷자리에서 탔을 때랑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면서 그 운전 피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느껴봤을 때 진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 22살짜리 갑자기 이런 과분한 차를 받으니까 이제 뽕이 막 들어가요. 뽕이 막 들어가서 5, 6천만 원짜리 외제차 오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 렉서스란 브랜드를 제가 처음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때 BMW, 벤츠, 포르쉐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차로 잘 모르던 시기니까 차에 대한 관심도가 막 증가해서 렉서스를 막 검색해보는데 제가 또 읽고 싶은 말 읽어요. 한국에서는 일본이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진 않지만 미국에서는 아우디보다도 더 오히려 높게 펴주는 벤츠, BMW와도 동급인 차 이런 글들을 보면서 와 내가 그럼 벤츠급의 차량을 타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막 뽕이 이렇게 차요. 그랬던 시기입니다. 부끄럽지만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또 공감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세가 쩌는 게 사실 핸들샷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누가 알아준다. 근데 만 22살의 저에게는 정말 컸습니다. 이 핸들샷이. 그래서 막 이 핸들샷 찍어가지고 카카오톡 그 프로필 배경화면 사진으로도 해놓고 막 그랬었어요. 친구들한테도 보내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좀 허세에 찌들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형과의 마찰이 지속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평일은 제가 타기로 했잖아요. 평일은 어차피 저에게 우선권이 있었고 뭐 저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놀 때도 안 탔어요. 왜냐면 저는 놀 때 혹시나 이걸 타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되게 두렵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시험 기간에는 학교에 밤샘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8시, 9시까지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갑자기 형이 전화가 와요. 당장 차 갖고 지금 집으로 오라는 거여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아버지가 정해주셨는데 왜 원칙을 안 지키지? 이때부터 욕망이 막 근출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돈이 중요하구나. 막 꼭 돈을 벌어서 형과의 마찰을 없애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2019년도 5월 24일 저의 소중한 NX300H 제 명의의 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NX300H가 전손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났냐? 누가 났냐? 저희 형이 평일에 제가 학교를 안 가는 공강 때 차를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앞 트럭을 박았어요. 사실 이게 전손사고긴 한데 수선으로 받고 이 차량을 저희가 다시 매각을 했는 게 좀 더 손실 방지 차원에서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의 결정만 기다렸을 테니까 그냥 전손 처리를 해가지고 차량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형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근데 갑자기 큰일이 난 거죠. 왜냐면 저는 학교를 갈 때 차량을 탔던 이유가 이제 저희 집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학교로 가면은 3, 40분이면 갔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면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왕복 4시간이랑 왕복 1시간이랑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학교에 저는 큰 뜻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 간 적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일개 대학생이고 뭐 돈도 딱히 없고 하니까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을 했죠. 나는 억울하다. 왕복 1시간 걸리면 갔다 갔다 했던 학교를 한 왕복 4시간 걸려서 가라고? 나 못 다니겠다. 이렇게 땡깡 부린 거죠. 아버지께서 제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전손 처리해가지고 나온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금을 갖고 라브4를 사주겠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다른 차들을 타시다가 렉서스 차량을 타보니까 운전 피로도도 너무 없는데 잔고장이 하나도 안 나니까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왜냐면 바쁘고 각자 할 것들이 많은데 뭐 잔고장이 있어가지고 센터에 들어가거나 차를 못 쓰게 되면은 너무 낭패니까 다시 일제차로 가서 잔고장이 없는 그런 차량을 타라. 근데 이제 저는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일단 첫 번째로 라브4를 샀을 경우에 이 차량을 형과 공유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제일 컸어요. 형과 공유하기가 너무 싫은데 라브4를
타면은 사실 형이랑 안 탈래 라고 말을 할 명분이 없잖아요. 아버지를 설득시킬 만한. 그렇다고 제가 독립적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만 해도 아버지가 그래도 라브포를 산다면은 아버지가 시골에 갈 때는 아버지가 타고 주말엔 형이 타고 평일엔 너가 타라, 똑같은 룰이었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내 어머니 차가 06년식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차가. 근데 06년식 차량을 저희 어머니는 계속 타고 있으면서 아들 둘의 차량을 바꾼다? 이것도 뭔가 약간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봤죠. 엄마한테도 엄마는 이제 차 바꾸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차 잘 나가는데 굳이 왜? 뭐 괜찮아. 엄마는 또 다음에 바꿔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뭔가 미안한 거예요. 막 제 욕심만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궁극적으로 저는 이때 허세에 찌들어 있었잖아요. 도요타는 약간 안 멋있는 거예요. 도요타 라브4보다 어머니의 BMW 06년식 BMW가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마크가 다르잖아요. 이 사실 웃긴 게 차량 가치를 보면은 그때 라브4 중고 차량을 사라고 할 때 3천만 원대 중고 차량을 사라고 했었어요. 어머니 차는 그때 아마 연식이랑 그런 것들 했을 때 아마 가치가 한 800만 원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제 기준에는 이 가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 차 BMW가 훨씬 더 멋있는 거예요. BMW 마크가. 왜냐면 이때만 해도 저도 차를 모시다 보니까 그냥 마크만 보고 차를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BMW보다 라브4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리스모나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보면은 19년도가 아마 리스모 사업체의 초기 모델이지 않았나 싶어요. 설득을 시작합니다. 내가 형이랑 같이 안 타고 그 다음에 어머니 차를 바꿔드리고 내가 BMW를 갖고 오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저 혼자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내가 차를 바꾸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머니께서 지금 06년식 BMW를 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차량을 또 바꾼다? 이거는 효에 맞지 않다. 저는 차라리 제가 차를 안 타는 한에 있어도 이 돈은 어머니 차를 바꾸기 위한 그런 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일단 자그맣게 엄마한테 명분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동을 하죠. 너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근데 어쩔 수가 없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어머니 차를 바꾸려고 했던 그런 예산이 있으실 거고 그 예산에 차량 보험금으로 나온 돈을 보태면은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차량을 바꾸실 만한 여유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머니 차를 저희 주셔라. 엄마 차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저희가 타도 충분히 좋은 차니까 어머니 차를 저희가 받고 어머니가 차를 바꾸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해요. 설득은 됐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어떤 차량을 가야 될지를 되게 애매하셨어요. 19년도만 해도 차가 지금처럼 또 많지 않았던 시기예요. 제가 많이 알지도 못했던 시기고. 이제 어머니의 니즈는 5시리즈는 오랫동안 탔었고 이 이상을 타고 싶은데 이 이상에서는 7시리즈는 S클래스는 어머니께 과한 것 같고 그렇다고 E클래스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탄다. 그래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이 클래스 중에서도 이 450을 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열심히 그래서 벤츠를 계속 찾아보고 하다가 CLS라는 차종을 알게 돼요. 이때 이게 19년도에 한국에 처음 발매됐어요. 이게 라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엄마는 사실 차 잘 안 쓰셔요. 몰라요 기능. 그래서 지금도 반자율 중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십니다. 그래서 CLS를 봤는데 CLS의 라인이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이게 S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E클래스랑 S클래스 뭐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E클래스에 더 가깝죠 S클래스보다는. 근데 일단 CLS니까 이 S클래스 기반이다. 저희 어머니처럼 S클래스를 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좀 트렌디하고 약간 영한 그런 버전의 쿠페 라인 CLS다. 이 차량이 어머니에게 딱인 것 같다. 이제 어머니를 설득시켜드려요. 그 어머니께 차 카탈로그 같은 거 막 갖고 와가지고 보여드려요. 이 차 이쁘지 않냐? 이 차 괜찮지 않냐? 막 이러면서 보여드려요. 어머니께서 이 차 좋다. 가격이 얼마냐? 이때 이 차량이 1억 1천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예산은 1억이었는데 예산에 오버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부담스러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시키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족들끼리 5명이 다 같이 밥 먹는 그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또 어머니도 계시고 가족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갑자기 확 이런 효의 명분을 얘기를 하면은 거절하시 명분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서 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머니 차를 바꾸는 방향성은 됐어요. 근데 여기서도 일이 있었던 게 아버지께서는 대형 세단이 하나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거래처 왔다 갔다 하실 때 쓰는 대형 세단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부로 막 EQ900, 뭐 G90 이런 거 타셨어요. 근데 집에 대형 세단이 있는데 또 세단을 사야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차라리 돈을 더 보태서 카인을 산다고 하면은 오케이다. 그럼 난 그거 사겠다. 근데 CLS는 아닌 것 같다. 세단은 굳이 또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취향은 무조건 세단이다. SUV 타기 너무 싫다. SUV 탈 거면 안 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잘 조율해가지고 결국 어머니를 CLS를 사시게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설득 과정하고 정보 취득한 다음에 이 할인 정보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좀 의아한 거예요. 할인 정보가 다 제 각기 차이가 나는 거여서 왜 차이가 나지? 이때부터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알아보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가 이제 2019년도 7월 12일날 CLS를 출고하시게 돼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화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CLS를 출고하고 바로 벤츠 핸들샷. 제 눈에는 이때 이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벤츠의 핸들과 와이드 스크린
이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대차도 이렇게 나오고 웬만한 차량들은 이런 대형 계기판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때 이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실내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았습니다. 이 벤츠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차 받아서 2019년도 10월 22일 날 10만 킬로를 달성한 사진입니다. 정말 차 연식이 오래됐었어요. 6년도에 됐고 10만 킬로 됐고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차량을 잘 관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은 되게 좋았습니다. 이바디였거든요. 260-528i였어요. 이게 엔진오일 누유도 좀 많고 막 그런 이슈도 있긴 했는데 차도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타면서 튜닝도 해요. 뭘 했냐? 실내를 이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부러우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 튜닝을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튜닝을 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와, 이제 새 차 같다 하면서 저 혼자 너무 만족했습니다. 19년도에는 이런 시기였는데 번외로 이때 이제 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공부해요.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지하 주차장을 가요. 처음 보는 차가 있어요. 이 차 뭐지? 하고 뒤에 가요. 뒤에 가면은 뭐 르반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차량을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그러면 신차가가 얼마구나 찾아본 다음에 또 중고차 가격 검색해봐요. 아, 몇만 킬로 타면 얼마구나. 얘는 근데 감가가 왜 이렇게 많이 되지? 오케이, 기록. 메모장에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갔어요. 가서 E클래스, S클래스 이런 거 솔직히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언젠가 내가 딱 보면은 바로 범프만 보고 알 수 있게 그렇게까지 나는 알고 싶다. 그리고 저 차량의 감가율까지 어떤 차량은 초반에 감가가 많은지 그런 걸 알고 싶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주차장 가서 차를 공부하던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멋진 외제차가 보이면 사진을 찍었어요. 2019년도 9월인데 이게 벤테이가예요. 이 벤테이가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찾아봤습니다. 이 벤테이가는 얼마지? 2억 8천 이러면 저 2억 8천짜리 차를 사려면 내가 월에 얼마나 벌어야 되지? 벤테이가 누가 타는 걸까?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특이 하나가 더 있는데 외제차 오너한테 어떻게 하면 외제차 가질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취업한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취업을 해서는 제가 원하는 외제차를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살 수는 있겠죠. 취업을 해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그 테크트리를 잘 타서 레벨업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하고 하면 탈 수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외제차 일단 보이면은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주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분이 좀 잘못인 것 같다, 좀 말을 걸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가서 말 걸고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9월 29일날 이 포르쉐 파나메라의 차주분께서 한번 타봐라, 웃는데 앉아봐라 해가지고 앉아서 핸들샷 가오샷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파나메라 구형이에요. 970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은 이 핸들이랑 이것만 봐도 970 모델인지 이거 바로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모르니까 그냥 파나메라, 와 미쳤다 그랬던 시기입니다. 이 차주분도 그때 되게 젊으셨어요. 제가 이때 만 22살이었는데 20대 후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막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들 막 물어보고 막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를 타려면 사업을 해야겠구나, 내가 사업을 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20년도가 돼요. 23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BMW를 타고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학교도 갔다 하고 하는데 이제 이때 알았잖아요. 사업을 해야겠구나. 사업을 하려면 일단 저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때 이런 분들께 여쭤봐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돈이 없이 시작을 했고 그 돈을 만들면서 갔구나. 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제가 30대 중반이 되고 뭐 여윳돈으로 그래도 한 1억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기술도 배우고 사회 경험도 쌓고 그러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대부분이 차근차근 이렇게 사업을 해왔어서 20대 후반에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작정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진입장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지금은 조금이나마 볼 줄 있게 됐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시급의 레벨을 올리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이때 제가 시급이 그냥 일을 했으면 8,0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쿠팡이츠를 하면은 시간에 2만원은 벌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를 하면서 시급으로 2만원을 벌면서 저희 학교에 이제 광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에 여러 구인구직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글들 중에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애들, 계속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이러면서 찾아보고 별의별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때 이 차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차를 바꿔드리고 제가 BMW를 받은 것까지는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가 형이랑 아직도 차량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또 차를 막 어디 가서 긁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예지중지 막 튜닝도 해놓고 엔진오일도 제가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었으니까 센터 가서 하면 비싸니까 공인나라 이런 데 찾아가지고 제가 엔진오일 미리 다 주문해놓고 공인만 드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엔진오일 보충은 제가 직접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제가 진짜 애지중지하게 차를 막 다루고 막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막 형이 긁고 오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형 차도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사줬습니다. 이때 사실 형이 이제 기아 니로 차량을 이제 갖고 왔는데 4만 킬로 탄 제가 아버지랑 얘기하고 형 차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어느 정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안에서 형이 적합할 것 같은 차량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차량을 20년도에 갖고 왔는데 지금 25년도잖아요. 25년도에도 형은 아직도 타고 있어요. 이때 이런 것도 이 차에 리스모가 아니었을까? 이때도 차도 제가 혼자 엔카에서 보고 괜찮은 매물들 찾은 다음에 다 전화해보고 딜 해가지고 이게 연식 대비 이게 가장 괜찮네 막 엑셀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딜 해가지고 막 그 딜도 처음이니까 무섭잖아요. 시나리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자. 누가 바로 첫째 티가 나는데 마음에 들면 저 바로 구매할 생각인데 100만 원만 깎아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막 조율도 해보고 막 머리 부딪히고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차량을 200만 원에 올려놓고 더 저렴한 값에 팔았을 거예요. 왜냐? 제목부터가 무섭죠. 수리해서 타실 분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일단 조수석이 뺑소니로 인하여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학교에 갔을 때 학교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공영 주차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담벼락 밑에 옆에다 주차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경인고속도로 진출입 그게 있어서 화물차들이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조수석 문짝이 뺑소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필 이 두 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먹었으면 이 문짝을 갈던가 판금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해결했을 텐데 이 두 개를 같이 여기 사이를 딱 박아버리고 간 거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해결하려면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차값보다 오히려 비싸게 되겠구나 했던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전조등 이상. 운전석 기준으로 오른쪽 이 전조등이 잘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얘가 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워셔액이 세요. 워셔액이 제가 항상 직접 갈아주다 보니까 제가 직접 넣으면 맨날 바닥에 흥건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워셔액이 나오긴 나오는데 50%만 딱 들어가고 50% 밑에는 새는 거예요. 다음에 운전석 뒷자리 창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갑자기 내려가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있는 레일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를 갈아줬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공업사나 가서 창문을 내려가지만 않게끔 고정해달라 해서 이 창문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건데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는데 그냥 경고등이 아니라 갑자기 팡 하더니 덜덜덜덜덜덜덜덜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을 200만 원에 올렸는데 신기한 게 제가 이게 다 고지를 했어요. 원래 폐차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그래도 이게 키로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져가실 사람들이 있지 않아 했는데 200만 원에 올리니까 댓글이 진짜 웃겨요. 얼른 들고 오고 싶네요. 연락도 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가져가셨습니다. 180만 원인가 주고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